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요로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소변길에 돌이 생긴다는 이름을 지닌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증상으로 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길래 응급실을 찾을 정도인 걸까요?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 재발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요. 재발이 잦은 질환일까요?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고요.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평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트로이 가브리엘라의 에브리데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변길에 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 극심한 통증을 기억을 하는데요. 얼마나 아프길래 통증부터 떠올릴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김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로결석은 원인을 궁금해하기 전에 통증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그렇게 아픈가요? 예, 요로결석 통증은 산통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출산 통증, 그리고 심근경색과 함께 극심한 통증으로 꼽힙니다. 네. 갑자기 옆구리에서 시작해서 밀려오는 게 특징이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줄지 않아서 환자들이 대굴대굴 구르게 되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로결석은 여름에 많다는 말도 하던데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 중에 계절도 포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소변이 농축되면서 소변 양이 줄게 되는데 이러면서 결석 성분이 좀 더 침전되기가 쉬워지면서 여름철에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수분 섭취 부족이 그 핵심 원인입니다. 요로결석은 소변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 콩팥 신장에서 돌이 생성되는데 네. 그 돌이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신장에 있던 돌이 있으면 신장 결석, 요관으로 떨어지다가 걸리면 요관 결석, 그 다음에 방광에 있으면 방광 결석 이런 식으로 되지만 요로라는 소변길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신장에서 생겨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변길에 어디나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요로결석의 원인이 뭔가요? 원인은 우선 소변 속의 칼슘이랑 수산, 요산 등의 농도가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지면서 결과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서 결정체들이 뭉치면서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네. 물론 결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의 특징은 수분 섭취 부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렇게 돌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다는 것 때문인지 담석과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르지 않나요? 예, 담석이랑 그 신장결석, 요관결석은 아예 다른 분야인데요. 담석은 그 흔히 쓸개라고 하죠. 담즙 성분들이 뭉치는 거고 그거는 소화기관에 생기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말하는 요로결석은 신장, 소변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생성 기전이 다른데 환자분들이 외래 진료에서 의사소통할 때도 두 가지 단어를 좀 혼용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변길에 생기는 요로결석 또 담낭에 생기는 결석까지 위치부터 전혀 다른 질환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위치도 원인도 다 진료과도 신장결석, 요관결석은 비뇨의학과에서 보지만 담낭에 생기는 담석은 외과나 혹은 소화기내과에서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남성들에게 요로결석이 더 많은가요? 예, 남성이 여성보다 한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최근에 또 식습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도 충분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좀 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정확한 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남성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남성분들이 좀 소변을 의식해서 그런지 수분 섭취량이 조금 적은 편들이 있고 또 알려진 바로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통증 때문인지 증상에 관심이 많은데요. 뭐 옆구리가 쑤시고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낮보다 새벽에 특히 더 아프다. 얘기가 많거든요. 요로결석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옆구리랑 허리 통증이 대표적이고 새벽에 더 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신장이 사실 우리 몸의 앞쪽에는 그 장이 지나가는 대장 소장들이 있고 네. 소변이 지나가는 심장과 요관들은 등 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통증을 허리 통증이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요로결석의 특징들은 몸을 안으로 약간 말듯이 숙이면 좀 통증이 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배를 웅크리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에는 요관결석을 좀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증상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건 아닌 거죠? 예, 통증은 하루 종일 지속되기보다는 왔다 갔다 간헐적 산통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옆구리나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통증 외에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 공반되는 흔한 증상으로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결석이 있는 통증이 다른 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오심, 메스꺼운 증상, 그리고 실제로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 등은 잔뇨감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응급실로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검사하면 요로결석은 진단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영상에서 결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서는 이게 급성 통증 시점에 검사하는 게 진단에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진단은 이제 어떤 검사를 알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요로결석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가장 정확한 건 CT입니다. CT를 통해서 그 위치, 크기, 모양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응급실에 갔는데 별다른 치료 없이 집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이제 우선은 밤에 같은 경우에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 밤에 응급하게 수술을 한다던가 쇠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 진통제를 주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약간의 자연 배출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낮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응급실이 아닌 비뇨기과 방문해서 결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할지 그런 식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로결석에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까? 네, 급성에 갑작스럽게 통증이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만성은 이게 결석의 위치가 있어도 요 소변에 나오는 길목을 꽉 막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막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통증이 없이 그냥 거기서 서서히 자라나는 결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나 수술은 급성으로 온 요로결석의 치료인가요? 급성 만성보다는 이제 결석의 크기나 위치,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예, 그렇게 됩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어떤 방법인가요? 요거는 이제 조금 결석의 크기가 작고 요관에 걸려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건데 장점으로는 이제 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분의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등 쪽에서 충격을 주면 그 에너지가 돌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돌을 좀 더 작게 깨부수고 나오는 형태고요. 작은 돌은 요걸로 깨고 다음에 이제 환자가 물을 많이 먹고 걸어 다니면 이제 이후에 자연 배출을 꾀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5mm를 넘어가는 약간의 큰 돌 같은 경우는 이제 체외 충격파로 안 깨진 매우 단단한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체외 충격파를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저희 같은 큰 병원을 오면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체외 충격파를 하게 될 경우는 약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결석을 이제 저희가 내시경 수술로 제거한다고 하면은 짧게는 30분에서 아주 큰 돌의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정도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건 어느 정도를 마셔야 될까요? 자연 배출을 돕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돼요. 학회에서 권고하기는 약 2,500cc, 약 하루에 2.5리터 정도 그 물을 먹으라고 권장하는데 요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먹어야 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4에서 5ml 정도는 그 정도 물을 먹으면 앞으로 재발과 또 생긴 돌을 자연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결석의 크기가 작으면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최대 4에서 5mm 정도까지의 작은 결석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말씀드렸듯이 진통제를 먹고 지나고 나면은 다음에 한 달이나 있다가 다시 검사했을 때는 돌이 다 배출돼서 없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맥주를 많이 마시면 자연적으로 빠져나온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맥주 자체가 우선은 그래도 술이고 하기 때문에 이뇨작용도 있으면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알코올과 탈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석 형성에 또 좀 불리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고 그냥 결석 배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냥 생수를 2.5리터 정도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경우들은 반복적으로 체외 충격파를 일주일 간격 혹은 2주일 간격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하기도 하는 건가요? 예,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환자들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은 하지 않게 되고요. 한 번에 1시간 하고 나서 1, 2주 있다가 돌이 조금 더 작아지거나 하면 다시 또 한 번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3번에서 4번째쯤에 예를 들어서 돌이 금이 가면서 쭉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남아있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1차 병원에서도 가능한 치료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건가요? 네, 쇠석술로 효과가 없던가 아니면은 결석이 너무 크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쇠석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방법이 다양한지도 궁금한데요. 예,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내시경 수술로 하는 방법입니다. 네.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방광을 지나서 요관까지 들어가서 결석을 접근한 다음에 그 내시경에서 이제 조그마한 레이저가 하나 나옵니다. 그 레이저로 돌을 다 부수고 다음에 인형 뽑기 같은 집게로 돌을 다 끄집어내는 요관 내시경 수술이 표준 방법입니다. 내시경 수술이라서 회복도 빠르겠네요. 예, 그 환자분이 크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수술하고 다음 날 퇴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술을 여러 번 했음에도 안 되면 수술을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예, 저희 같은 그 큰 병원에는 이렇게 1차 병원에서 쇠석술을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 직접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건 체외 충격파로 안 깨질 정도로 매우 단단한 돌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좀 보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수술하지 않고 시술적 치료부터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요거는 약간의 그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들 간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결석이 몸에 있는 거를 빨리 빼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가 좀 겁이 나거나 입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1차 병원에서 쇠석술로 어떻게든 빼보려고 하고 그거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유난히 돌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예, 말했듯이만 그 돌이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돌들의 다 원인들이 있는데 유전적으로 돌이 잘 생기는 사람도 있고 물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해서 탈수가 좀 잘 되는 사람은 돌이 잘 생기기도 하고 갑상선, 부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외 유전적으로도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시술이든 수술이든 치료 후에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단순히 물을 안 먹어서 생긴 결석이 아니라 유전 혹은 뭐 여러 가지 기타 병들로 인해 체질적 요인이 있으면은 재발이 꽤 높은 편이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압니다. 이게 어떤 통증이 왔을 때 6개월, 1년 뒤에 왔을 때 예전에 했던 돌 수술을 또 해야겠구나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내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시 생기면 또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은 했던 방법 내시경 수술로 같이 하게 됩니다.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섭취 그리고 뭐 짠 음식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돌이 한 번 생겼었던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초음파 엑스레이 등 가까운 병원에서 추적을 해서 너무 커져서 큰 수술을 하기 전에 작은 결석일 때 제거를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차라리 재발 방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요로결석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증상으로 전조 증상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증상에 민감해야 될까요? 그 옆구리 통증과 그 약간의 그 아랫배 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그 그 신장에서도 생기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양쪽 신장에서 한쪽에 생기는 분들은 자기 통증을 자기가 좀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통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여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물어보면은 네. 결석 통증이 출산할 때보다 더 아팠다라고 말씀들 하시긴 해서 네. 이게 통증이 저희는 남자들은 출산 내 통증은 모르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게 요관결석 통증이 그 정도 심한 거구나라고 추측하고 저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김진우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카이의 내 고향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쪽 발바닥 가운데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경우가 평발로 불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평발로 진단되는 기준이 있는 걸까요? 평발이 주는 일상의 불편이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 모양이 다 같은 것 같아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평발도 있고 칼발로 불리는 아치가 높은 발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발이 사람마다 얼굴 다르듯이 네. 발 모양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양발이 근데 대개는 비슷하지만 네. 어느 분은 또 한 발은 평발이고 한 발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은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아치가 낮고 높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생김새의 차이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인 걸까요? 발이 그저 모양에 따라서 평발이면 뭐 어떻고 뭐 칼발 또는 요적이면 어떻고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모양이 어떠면은 기능이 어떻다 그런 것보다도 네. 발은 참 그 기능이 묘합니다. 이 지면에 디디고 서 있는 상태. 그럼 우리가 울퉁불퉁한 지면에도 서 있고 평평한 지면에도 서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발이 유연해야 됩니다. 뻣뻣하면은 그런 지면에 이렇게 바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걸음을 걸어 나갈 때 또는 뛰어갈 때 지면을 차고 나갈 때는 발이 딱딱해져야 이렇게 뻣뻣해져야지 그 지면을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은 이 체중부하의 시기에 따라서 그냥 디디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아서 완전히 지면에 닿는 순간까지는 아주 유연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발이 뒤꿈치를 들리면서부터는 발이 뻣뻣해지면서 지면을 차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네. 평발인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잘 차고 나가야 되는데 발이 뻣뻣해지지 않고 계속 유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지면을 차고 나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하중을 자기 몸무게를 차고 앞으로 전진시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 소아기에는 모두 평발이지 않나요?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돌 지났다 2, 3세다 그러면 다 유연한 평발입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모두 평발인데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런 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인대, 뼈와 뼈 사이 인대 같은 것들이 튼튼해지면서 아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그 발이
아주 그때도 성인 비하면 유연한 발이 많지만 대부분은 평발을 벗어나서 이렇게 아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평발 자체로는 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평발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평발이 심한데 거의 평발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찰해보고 또는 이렇게 뭐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평발인데 거기에다 기능적인 문제가 그 평발에 합당한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네. 평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선 애들을 보면은 애들이 뭔가 자꾸 조금만 걸으면 왠지 걷는 걸 싫어합니다. 되게 애기 때부터 평발이 심한 사람은 되게 걷기를 싫어해요. 애들이 뭔가 좀 남들하고 잘 이렇게 똑같이 뛰어놀고 이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개는 이제 더 이제 성인의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어느 연령대든지 생기지만은 중년 넘어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발 기능 자체가 이제 점점 힘줄도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지고 그래가면서 원래 평발이 있던 사람이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이제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의 형태를 생각할 때 사진으로 보면 뼈가 아주 많지 않나요? 그럼 뼈의 정렬 상태가 어그러지는 게 문제인 걸까요? 뼈가 이루는 거를 관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절에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인대가 관절이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움직이게 딱 붙들어주고 있는데 평발이 되면은 정상적인 뼈와 뼈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거죠. 인대가 유연하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뼈들의 관계를 보면은 아치가 무너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평발입니다. 평발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랄까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제 가령 어느 병이든지 이제 기준은 다 있죠. 근데 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평발이다. 이 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평발이다.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 기준에 들어서 평발이라고 하더라도 증세가 없으면 대개는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준에 이제 평발이 정도가 심할수록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평발이 심한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발이 심한데도 별로 증세가 없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기준선만 갖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랑 진찰 소견이랑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춰서 판단하게 됩니다.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평발인 분들에게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의 위험이 높다는 건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발이 유연하다는 건 족저근막을 예를 들면은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힘줄 같은 거거든요. 아치를 활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활을 딱 당기는 활줄이 있는데 그것이 늘어져가지고 아치가 늘어지면은 그것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서 있고 걸을 때마다 지나치게 힘줄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충분히 됩니다. 또한 아킬레스건도 대개는 평발인 경우에 아킬레스건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스건염의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발인 분들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좀 전에도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킬레스건이 짧으니까 늘리면은 스트레칭이 되는 건 늘린다는 거니까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을 하면은 평발도 좋지 않겠느냐.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또 일반적으로도 권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힘줄이 짧은 상태에서 그걸 스트레칭을 한다 그래서 힘줄이 늘어나는지 실제로 확증이 없고 아마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사람이 자꾸 스트레칭을 하면은 아킬레스 힘줄은 늘어나지 않고 발 중간에가 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증세가 없던 분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또는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분 경우에는 일단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보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평발은 무조건 스트레칭 하는 게 좋다. 안 하면은 너무 짧아져서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증세가 있는 분이 스트레칭해서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확증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평발인 분들 중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발에 대해서 수술 안 되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이게 평발이 수술해서 낫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 평발인 분들 중에서 수술하는 분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인데 이제 더 문제는 그 평발은 뭐 수술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짜로 기능 장애가 많고 수술을 하면은 정말 좋아지게 생긴 분들도 수술을 이거 평발을 무슨 수술하냐 이래가지고 방치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이라고 물론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능 장애가 많고 이럴 때는 한 번은 진료를 받고서 그 치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기능 장애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뭐 아프고 잘 못 쓰고 조금만 걸어도 발이 뭔가 불편해서 자꾸 안 걷게 된다든지 운동도 제대로 못 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상태가 될 때는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픈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평발로 인해서 발바닥의 통증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아치가 낮아지니까 그냥 뒤지고 쓰면은 아치가 낮아지니까 발바닥의 근육,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발바닥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또 종아리가 당긴다는 표현도 하고요. 발목 안쪽과 바깥쪽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 평발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발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아치만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3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뒤꿈치가 옆으로 틀어집니다. 바깥쪽으로.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아킬레스 힘줄 때문에 팽팽하고 발목이 정상적으로 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이제 겉으로 봐서 걸을 때는 보통 팔자걸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밖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주 여러 가지 3차원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발목의 안쪽, 바깥쪽, 발바닥, 종아리 어느 부분에든지 통증이 다 생길 수 있고 심하면은 이것이 그 자체로서 평발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발목 불안정성으로 자주 삐끗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심하면 평발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으로도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목이 뼈가 바깥으로 삐뚤어지니까 발목의 바깥쪽 부분이 연골이 먼저 닳습니다. 근데 그 닳기 전에 발이 바깥으로 삐뚤어지니까 발목의 바깥쪽으로 뼈끼리 닿아가지고 눌려서 아프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접질리게 됩니다. 접질리는 분이 다 평발은 아니지만 평발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잘 접질립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또 소수가 심한 분들이 발목 관절염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평발을 교정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평발인 분들은 내가 교정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궁금한데 이걸 어디 가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발이 되는 게 많기는 하지만 상당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디서 조언을 구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한테 의사분이 진찰을 하고 소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강직성 평발과 유연성 평발로도 구분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인 건가요? 그 이제 가려보는 방법이 본인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안 뒤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내 발을 보면 평발이 아닌 거예요. 아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우선 강직성이 아닙니다. 강직성은 그냥 앉아서 뒤지지 않고 내 발을 자기가 들여다봐도 발바닥이 판판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강직성이고 유연성은 앉아 있을 때는 발바닥 보면은 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뒤지면은 쭉 가라앉아서 평발이 되는 게 유연성 평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발 환자분들이 내가 평발이에요? 난 평발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내 발을 보면 이렇게 아치가 있지 않냐고 오히려 되물어 보거든요. 네. 그거는 유연성 평발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앞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수술이 고려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통증과 또 힘줄과 인대의 변성이 오면서 일상의 불편이 커지면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걷는 거는 그나마 뭐 큰 그거 없더라도 내가 이거 불편해서 운동을 못 한다든지 예. 그럴 때는 수술을 해서라도 잘 쓰는 게 좋겠죠. 잘 걷는 것이 우선 모든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상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운동도 가벼운 운동도 제대로 잘 못할 정도라든지 예. 그러면은 수술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잘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교정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제 평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건 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수술을 해야 될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의사들마다 아직 의견들 차이도 있고 또 확립되지 않은 부분도 아직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크게 나눠서 우리가 평발 그러면 어린이 평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성장기. 예. 그다음에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성인 평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소아 평발은 대개는 막 이렇게 소아 평발 아직 덜 자란 애를 뼈를 끊어갖고 교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면 보호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의사도 네. 가능하면 권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됐다, 뼈가 다 자랐다. 그런데 정말 심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럴 때는 뼈를 교정하는 수술도 할 수가 있고 네. 그 수술마다 부작용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의사가 이 전문적으로 평발을 많이 경험이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의사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여 년간 벌써 쭉 해오고 있고 이번 9월 달에 세계 족부학회에서도 제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합니다. 평발 치료에 대해서. 네. 그래서 경험 많은 의사의 진찰과 이런 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변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 변형이 어느 관절에 있느냐. 발에 네. 뼈가 많은데 어느 관절에 뼈가 이 주로 변형이 생기는지 또는 이것이 어느 정도가 심한지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활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발을 수술하면은 제일 불편한 게 처음에 이제 잘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하고 한 3개월간은 정상적으로 걷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3개월 되면 마음대로 걷는다. 예. 그러면 3개월 동안 못 걷느냐? 그건 아니고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못 걷는 기간이 대개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목발 짚고 다니고 크게 이제 윤곽을 말하면 한 석 달 되면 잘 걷는다. 예. 이게 대충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쪽 발을 같이 수술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양쪽 발은 수술하기 어려운데 네. 어린이들 평발을 수술할 때는 예. 그거는 이제 뼈를 건드리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가 평발이 심해서 문제가 될 때는 그거는 간단한 수술을 양쪽에 하고 그거는 바로 걷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이런 수술 방법이든지 이런 것도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평발인 분들이 그렇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겠네요. 흔치 않습니다. 전체 평발인 분 중에서 수술하는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평발 때문에 정말 불편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헤매고 다니는 분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평발에서 빈도가 몇 %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상당히 드문 거는 사실입니다. 네. 특히 심한 분들은 기능상이 굉장히 심한 증세가 있습니다. 네.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네. 평발인 분들이 수술까지 가진 않더라도 불편을 줄이기 위한 운동법이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통증이 없는 그런 스트레칭 했더니 더 나쁘다 그런 정도 아니라면 해보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발 자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뼈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네. 근력은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에 갖가지 운동을 해서 발을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거는 평발인 분들한테 꼭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동법 아니면 그다음에 경미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네. 깔창을 하는 게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정 치마의 링링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공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